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개 정당이 연합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지역구를 좀 띄워주시죠. 네. 자, 지역구. 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눕니다. 지역구는 모자를 쓰는 겁니다. 우파총연합이라고 하는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파총연합은 모자를 브랜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총연합 A당, 우파총연합 B당, 우파총연합 C당 이렇게 해서 각자 정당이 후보를 다 내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다가 브랜드를 하나 쓸 뿐이죠. 그러면 지역과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당 대표들이 모여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나? 아까 화면에 크게 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가면 거기 주세요. 예, 좀 준비가 죄송합니다. 자, 지역구는 설명됐고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비례대표는 각 당에서 다 2명이든 3명이든 자기가 원하는 후보로 다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당 대표는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문에 날 만한 대한민국에서 언론에 주목할 만한 훌륭한 인물들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 비례대표 후보를 다 아주 신분까지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비례대표가 이제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정해졌다. 다 탈당을 하는 겁니다. 다 탈당을 하고 어떤 특정한 정당으로 A당으로든 B당으로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고 지역구는 겹치지 않고 그 다음 비례대표는 한 개 당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양당이 지금 선거법을 20일 날 2월 한 21.2일 아마 통과시킬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도 이거 지역구 공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설명드리죠. 우파연합은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일 뿐입니다. 정당이 아니에요. 우파연합 A, B, C, D 각자가 다 후보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신문에 안 되고 광고를 할 때 우파연합 A당, 우파연합 B당 합니다. A당과 B당이 종목에서 겹친다. A당과 B당 대표가 모여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례대표 보여주시죠.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이제 나오겠죠. 아까 비례대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이 추천을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번까지 정해주면 그대로 한다, 따른다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 2월 정도 되면 선거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늦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정당의 출입을 1당과 2당에게 막기 위해서 일부러 질질 끄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오케이 번역별 비례로 가겠다. 오케이 번역별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9개 정당에 모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공화당 혁명 21 정광훈 목사님당을 딱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 이 연합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표같이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박성호 상임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보기님들 조금 올리라. 보기님들 조금 올리라고. 다시 한번 또 큰 걸 올리겠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당 대표 박성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로 대변인께서 꿈 같은 그림 같은 앞으로 저희들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파 연합이라는 정당에 모자를 씌운다는 것은 그 이상로 대변인의 하나의 큰 구상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9개 정당만 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한국 독립당 같은 경우는 우파라는 이 지붕을 씌워주면 굉장히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실무진들이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하겠다는 부연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고 참 꿈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역구 공천을 내고 비례대표 후보를 해서 당선시킨다는 그 꿈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현실은 한없이 멀고 말라.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도 들똥말똥입니다. 그래서 그 들똥말똥을 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결의를 다지고 생각을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도 어렵고 한국의 정치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기왕 이 자리에 오늘 정치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억제하려 했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넓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두 사람 때문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 텔레비만 틀면 말 잘하는 패널들 나와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이야기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망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장본인은 윤석열과 이재명이다. 더더욱 불행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우리가 몰아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대체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더더욱 불행한 것은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새 흔히 유행되는 말로 제3세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가 마침내 당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민주당은 당대표를 했고 총리를 했고 대통령 빼놓고 다 한 분이 지금 탈당을 하겠다고 신당을 만들겠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갈라져서 나오는 게 어떻게 제3세력이 될 수가 있고 이재명이가 싫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제3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제3세력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9개 정당 그리고 양양여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왜 뭉쳐야 하냐? 당신들 바보냐?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하냐는 겁니다. 돈 내밀고 시간 내밀고 저 지금 다리가 다쳐서 걸으면 잘못 걷습니다. 몸 망쳐가면서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정한 제3세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강력히 주장하고 그 제3세력이 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바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다. 이준석이가 될 수 없고 이전 총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뒤에 좋은 말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제3세력, 제3세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 정치는 떠난 사람입니다.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국외정당 연합하는 거 또 우리 당원들한테 저는 얘기합니다. 매년 4월 11일 저는 지금도 떠났지만 아주 완전히 정치하고 단절하겠다. 그 전에 제가 할 일은 제가 끝없이 주장해오던 이런 신념이 명맥이 흐르고 우리 내일도 미래로라는 당이 그때까지 살아남을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당하고 합하더라도 그 당에 피가 흐르는, 혈류가 흐르는, 맥이 흐르는 그런 정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을 뵙고 여러분에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제3세력이 될 수 있는 당사자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밖에 없다. 그러니 무조건 조건 없이 힘을 모으자. 우리 8개, 9개 정당은 합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양양자 의원 앞에 모시고 직접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도 결동말동입니다. 저는 내년 4월 저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국회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어려워서 한동안 잊어버렸습니다. 다리 밑으로 제가 지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지나가서 될 수가 있다면 다리 밑으로 지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미래당의 전신인 신장민연의 대통령 후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전 자유총연맹의 총재이셨던 김경재 총재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박성우 대표가 주도하시는 국외 정당의 통합식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적은 규모의 정당을 군소정당이라고 부르는데 요새 또 새로운 말로 원외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원외 정당으로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당사에 1948년 건정질서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많은 정당이 각자가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정책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목표로 이렇게 9개가 뭉쳐진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배고프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을 다 이겨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뭉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 역사에 새로운 집행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1960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제가 대학 1학년으로 경무대 앞에 가서 이승만 물러나라고 대모했었어요. 지금부터 거의 60몇 년 전입니다. 60년 전인 1963년에 저는 대학 4학년으로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라는 것을 창설해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 많이 얻어 터지고 거꾸로 매달리고 별거 다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 중에서 가장 악랄한 대모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국에 가서 15년 몇 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여권을 취소당해서 국적 없는 사람으로 15년 한 3, 4개월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데모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무슨 큰 소리 치지도 않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조선 재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비교적 부도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국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반대했던 것도 많이 반성하고, 아, 박정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이승만 박사가 다니시는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아, 이 박사가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사에게 좀 미안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서는 제가 용서하는 입장을, 왜? 제가 워낙 많이 당했으니까. 돌아와서 갈 때는 상당한 중도 좌파였는데 돌아올 때는 상당히 중도 우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15대 16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를 저를 부르시더니 자네가 그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자네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걸 가지고 북한에 갔다 와서 솔직하게 나에게 좀 보고를 해주게. 저는 그때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DMZ에다가 큰 평화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폭이 4km, 한 8km 좀 늘려가지고 인천에서 꽝 내리면 그냥 금강산까지 그냥 KTX로 싹 타가지고 세계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고 그 사이에 현대적 도시도 만들고 관광청도 만들고 심지어 술집도 만들고 철원 근처에 가서 농사를 잘 치는 농을 개발해갖고 북한산도 배고픈 사람에게 막 입을 그냥 비어놓게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피스벨트를 만들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가서 좀 설명하고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이런저런 해서 제가 북한에 친구가 많아요. 특히 장성택 군이 저하고 친했어요. 저한테 형님 형님하면서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놈아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뭐 선생님 덕분에 무지무지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았느냐. 북한의 인민가수 전명인가 하는 여자가 인민가수 하나예요. 반갑습니다 하는 노래 부르는 아가씨가 24시간 저를 서비스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수행원 두 사람 너희들 조심해. 잘못하면 니를 죽어.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엄포를 놓아야 돼. 나중에 뭐 이런들이 또 다 보관하고 영광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북한이 돈을 크게 달라고 가는 것보다 하는데 돈을 크게 주면 선생님이 당할 것 같습니다. 부메랑이 될 것 같으니까 돈을 찔끔찔끔 하면서 김정일이가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손들고 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이 사람아 그러면 정상회담 못하게 하잖아. 정상회담 이번에 안 하면 내년에 한번 어떻습니까? 근데 2년째였죠. 그리고 김대중한테 속된 말로 갈라졌어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팽 나겠다고 그럽니다. 그날부터 제 정치적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쭉 고난을 겪고 살고 그동안 적당히 가서 DJ한테 잘 보였으면 이것저것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몰랐던 그 민주당에 있는 동지들도 가만히 보니까 김경재가 맞은 것 같다 하는 사람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영재 의원을 방금 언급했던 우리 박서구 대표가 언급했던 이덕영 저하고 무지무지하게 친합니다. 형님 동생하고 아주 의원제처럼 친합니다. 난 저렇게 이재명이 쫓겨날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말은 좌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9개, 11개 단체 단단한 소위 옛날에 영화 제목 제3의 사나이의 오손웰스라고 있었죠.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중도 요파의 입장을 단단히 지키고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흥망을 과감하게 비판하면 우리가 제3의 입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우리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 거라는 그런 희망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호 박사가 얘기하는 이런저런 얘기는 또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놔두고, 제가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그런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다 있어요. 제 동영상 다 그 사람들이 봐요. 또 코멘트가 다 들어와. 그런데 얘를 왜 사전 선거를 없애지 않냐? 한성천 중앙선거위원회 노조위원장을 불러 사전 투표하면 무조건 조작한다는 거야. 이 뻔한 거야, 그거고요. 근데 요새 보니까 윤석열이나 그 부인 김건희 여사나 다 문재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선거를 배제하고 수개표를 한다면 아무런 늘 이재명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쪽을 밀었는데 저렇게 앉아있으니까 저것이 문재인의 아바타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제3의 세력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 세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임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창성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투자, 또 다음 투자는 이현주 전 의원이셨는데 지금 어제 저 방송 중이라고 아직 방송이 안 끝났지만 끝나는 대로 얼른 오시겠다고 지금 금방 저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분 한 분을 모십니다. 축사를 하시기 위해서 좀 아까부터 대기 중이신데요. 세계 사회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덤 칼리지, 제주 4.3들 시민정의연대, 그 다음에 그 수도권 이전 반대 모든 회장을 오시는 아주 젊고 유능하고 한국의 희망 전민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제주 4.3 사건 제조기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로 미래로 당을 중심으로 9개 정당 연합의 결성을 축하드립니다. 헌법 가치를 구현할 새로운 대한 세력으로 발전하여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반체제, 반법치, 부패 세력을 일소하는 일에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속청강연입니다. 광주 서울 국회의원이시며 한국의 희망을 지난 8월에 창당하시고 현재 한국의 희망 공동대표이신 양향자 의원님을 모시고 과학기술 패권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부국강민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양향자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로 미래로 이제 당원 여러분이시죠?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희망 당 대표입니다. 공동 대표가 아니고 당 대표. 그리고 광주 서울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화순군 2학년 쌍봉리 345번지 출신입니다. 지금 혹시 전화기가 켜져 있는 분들은 무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이게 자꾸 울리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무음이나 전라남도 화순군 2학년 쌍봉리 345번지 출신인데 우리 김경재 대표님이 순천 출신이시더라고요. 화순천입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들,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 갔다 왔던 저를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별로 못 나오셨었는데 방으로 저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십니다. 눈은 소눈이고 키는 우리 대표님보다 더 큰 한 83 정도 됩니다. 183. 근데 늘 아랫목에 누워 계시고 아프셨는데 저를 불러서 눈을 어디다 두실 줄 모르겠죠. 눈을 어디다 두실 줄 몰라요. 땅 하나도 않습니까?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때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한테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제 중학교 3학년 딸 하나인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저 말씀을 하시기가 힘들었을까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딸 하나인 저한테 평소에 한 말씀도 없으셨던 분이 학교에서 돌아온 딸을 보고 잠깐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살짝 웃으면서 아빠 걱정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게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뛰어나가서 동네에 이 내과가 있는데 다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다리에 앉아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고등학교 원서를 쓰는 마지막 날 전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대학을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출고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대학을 안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동생들도 있고 큰오빠는 군대가 있고 장훈오빠는 행방부도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고 동생이 둘이 있으니 엄마를 도와줘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모셔달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인문계로 써놨던 제 원서를 단수한테 받아서 그냥 꼬깃꼬깃 접어서 제 그 하얀 교복 옷도리가 까만색이잖아요. 거기 이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다니겠습니다. 내 꿈은 접힌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원서를 다시 쓴 게 광주여자 상업고등학교입니다. 제가 광주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안 나왔으면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여자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버지는 직접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나이 47이었고 제가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은 저한테는 가장 슬픈 3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지하게 친정 어머니한테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항상 이 하얀 광목에 이 상복을 위아래로 입고 있었습니다. 3년 내내. 제 딴에는 엄마가 시집갈까봐 45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7입니다. 56입니다. 만으로. 45이 됐을 때 제가 이 철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때 얼마나 젊었었던가. 지금 저 젊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45이 얼마나 젊었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또 엄마한테 되게 잘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광주 서구울에 출마를 한 것이 엄마한테는 큰 축복입니다. 엄마가 그럽니다. 또 엄마가 전화하셔서 아가 밥 먹었냐? 어쩌다 내가 딸 하나 나갔고 요렇게 그럼 좋다 이렇게 하시고 면회 갔더니 면장이 커피를 다 타줘야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서구로 출마해서 지금 원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기도 전에 주산부기 타자만 배웠던 제가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산업 중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산업이 뭔지 아시죠? 반도체죠. 왜 양양자는 민주당에 들어가지고 왜 반도체만 그러냐? 왜 반도체만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회장님들 들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에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챗GPT를 중심으로 한 AI, 데이터, 통신도 5G, 6G, 7G까지 올 겁니다. 거기에 모빌리티 하는 스마트폰, 로봇,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빌리티,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무역에 쓰는 커머스, 그리고 뱅킹. 그 어떤 것도 반도체 없이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이 대한민국 그 산업이 유일하게 전 세계 무대에서 1등을 해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술 없으면 우리는 식민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쌀 속에 돌멩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산복이 타자밖에 안 되는 제가 삼성전자에서 월화수목 금금금 죽을 만큼 일했습니다. 저 잘 되자고 일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혼합 출신의 여성의 고졸 출신이 삼성전자에서 28년 만에 처음으로 연구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뭐 신화란 얘기하는데 저는 신화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빼먹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나오면서 제가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 자식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우리 손주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30년 2개월 동안 반도체를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반도체 실력이 극히 일부밖에 모른다는 것을 전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산업이 이 정도의 우리 대한민국처럼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려면 적어도 기술 기둥이 1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기술 기둥이 1000개. 근데 그 1000개 중에 한 기둥 속에 1000개의 기술이 들어있어요. 기술 줄기가. 그 줄기 한 줄기를 제가 한 겁니다. 설계라고 하는 줄기를. 그래서 1000개의 기둥 중에 한 기둥에 들어있는 1000개의 줄기 중에 하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저의 반도체 실력은 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가 두 개로 크게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라고 하는 설계 회사가 있고 대만의 TSMC 다 들어보셨죠? 반도체를 주문해서 생산하는 파운더즈라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뭐만 1등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만 1등입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만 1등을 하는데 이조차도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이 기술 인재가 우리보다 오다가 2개가 더 많습니다. 우리 5만 명 할 때 거기 500만 명이 그런 기술 인재로 육성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미래로 또 이렇게 9개 정당이 함께 모여서 제3세력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함께 해보자. 그 다짐을 조금 더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한국의 희망입니다. 예, 가시죠. 오늘 보니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송년 모였는데 새로운 희망이 한국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희망의 이름을 지으려고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떴던 정당명을 다 뽑아봤습니다. 챗GPT로 다 돌려봤습니다. 근데 희망의 당이라고 딱 한 번 썼더라고요. 독일에서. 그래서 희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절망뿐인 이 사회, 절망뿐인 정치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희망을 만들고 누군가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망을 쓰고 싶은데 그럼 무슨 희망이냐? 너와 나의 희망이냐? 우리의 희망이냐? 대한의 희망이냐? 미래의 희망이냐?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한국의 희망이 가장 좋은 강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희망을 했는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합당하자고 합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 패치 하나 더 달자고 했으면 반도체 투기 위원장하고 바로 국민의힘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해서 이 이념 갈등과 이 전쟁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회의 문제,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의 갈등은 정치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고는 국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국회가 제대로 해줘야 돌아가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국회가 문제를 만들어요. 갈등을 조장합니다. 거기에서 유발되는 갈등 비용이 사회적 비용으로 엄청나게 높아요. 대만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2,300만 명입니다. 우리보다 절반보다 좀 덜하죠. 근데 그 나라가 1년에 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17조입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 예산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얼마인 줄 아시죠? 얼마입니까? 657조입니다. 우리나라요 300조면 가능해요입니다. 저는 그걸 달성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 소명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수 있으나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으로 이 일을 제대로 해내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한국의 희망을 살려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양도체입니다. 양양자와 반도체를 합쳐서 양도체인데요. 이 이름 누가 지어줬냐? 제가 미국 출장 갔더니 어떤 교포께서 양반도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반도체는 아니고 양쪽 정당이나 대한민국이 죽어있는 이 석공되지 않는 민족을 잘 통하게 한다고 해서 양도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가 웨이퍼를 30년 동안 다루면서 설계를 해왔는데 반도체 설계가 그래도 중심인 이유가 반도체를 설계를 하려면 프로세스를 알아야 돼요. 물리, 화학, 고체 물리, 광학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설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응용처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응용처가 있는지를 알아야 반도체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다루는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이 시합이 어디가 있냐면 15년 후에 가 있습니다. 15년 후에. 15년 후에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구성이 될 거다, 구축이 될 거다라는 게 상상으로라도 기획이 되어야 그때 일을 5년 후, 10년 후, 5년 후, 3년 후, 2년 후, 1년 후 지금 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 뷰가 항상 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것이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걸 알아야 반도체 설계가 돼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미래 쓰이거든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통찰로, 실력으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문제시 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국회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법률가가 많으실 텐데 너무나 과대 대표된 세력이 검사, 민변, 법률가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국회의원 떨어져도 할 일이 있거든요. 변호사 하면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평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시간은 어디가 있냐면 사건이 일어나야 일이 시작되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건이 일어나야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 일어난 일에 천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항상 과거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몇 시에 자는 거 봐요.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우겠다. 우리 미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법률가들이다. 근데 그분들이 운동권과 함께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과대되어 있어요. 국회가 300명 중에 70%가 그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는 경제, 산업, 기업, 과학, 기술 영역에서 좀 균형 대표성을 갖자. 이게 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00명 중에 국회에 과학기술로 분류되는 사람이 딱 3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명은 교수입니다. 저 혼자입니다.
300명 중에 반도체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 내는데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국회의원 당신들은 나라를 땅에다 묻는 매국노들이다. 이 중요한 법안을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이 중요한 법안을 국토균형 발전 차원이라고 하면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만 투표를 아니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매국노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 저를 불러다가 엄청 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매국노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 더 썼습니다. 이 글을 읽고 뜨끔한 자 당신이 매국노다. 다음부터 아무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웨이퍼는 정직합니다. IT 산업, 정치 산업,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양심 산업입니다. 반도체만큼 양심적이지 않으면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저한테 작년에 검수완박 법안 아시죠? 검수완박 법안 제가 반대했습니다. 70년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차피 이 개혁을 해내려면 제대로 하자.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내용의 허술함과 절차적 하자를 갖고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배신자입니다. 우리 김경재 대표님도 전라남도에 가면 배신자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이 소신입니다. 저는 광주를 지역으로 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이사입니다만 제가 눈 한 번 감고 찬성하면 저는 왜 재선 선택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정치적 기반이 송두리째 꼽혀나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이 내용의 허술함과 절차적 하자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서 당시의 검수완박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나아졌습니까?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로워졌습니까? 더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 호남 분들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하면 그분을 얘기를 해요. 저는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축사로 올라가면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뽑아줬더니 무엇이어야 우리가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을 도와줘야 윤석열을 도와야 하면서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두 번째, 검수완박하자고 그랬더니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돌멩이들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죽이십시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제 한국의 희망입니다. 별 말씀을 못 하십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소신 있게 갈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된다. 제 3지대가 아니라 저는 프라이어리티 제로 지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는 3지대가 아니라 0지대를 하고 싶습니다. 0지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0지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실수는 용납되어도 거짓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학기술활동국과 힘든 유로인데요.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활동국가라는 책을 제가 재작년에 썼습니다. 2년 전에.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하다 해서 부민 강국을 썼습니다. 부국강병을 써도 부민 강국을 제가 처음 썼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활동국가. 저 책을 써서 작년 올해까지 160차례 제가 강의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그의 일환인데 저의 창당 가치와 비전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돼요. 선도하는 국가, 주도하는 국가. 안 그러면 끌려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풍부합니까? 무엇이 풍부합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내일로 미래로 여기 계시는 분들의 그 힘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이 무엇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되느냐? 결국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결국은 반도체밖에 없다.
그런데 이 책을 누가 가져갔느냐면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20년 전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대선 아젠다로 국민강국, 과학기술 강국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제 책을 들고 가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희원 책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그 선대위원장 하신 분이 갖고 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읽었냐고 했더니 다 못 읽었다고 해서 제가 절망했습니다. 대선 아젠다로 국민 강국과 과학기술 강국을 내는데 세상에 책에 있는 내용도 모르고 했다지. 그러나 저는 창당의 가치가 국민 강국,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 세계의 1등,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도 국가를 표방하면서 제가 과학 정치를 하겠다, 실용 정치를 하겠다, 좋은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저는 얘기 죄송합니다. 다음. 허준희 교수 아시죠? 허준희.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받기 힘듭니다. 시간. 오늘 시간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주를 가져 어느 배우 그럴듯한 일기실에서 3만원 기회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허준희 교수가 하는 말이 근자감을 가져야 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가져라. 오늘 다 내려가셔야 되나요? 혹시 차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내려가셔도 됩니다. 한 분이 남으셔도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네? 계속해서. 네, 죄송합니다. 의미 네. 있습니다. 근자감을 가져라 했는데 근자감의 대명사가 우리나라에는 윤석열 대통령 같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 국가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6년의 검찰의 삶의 궤적만으로 국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오만을 버리고 주변의 사람을 잘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 속으로 얼마나 빠뜨릴 수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순수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으셔요. 그러나 국가 운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만들기밖에 안 해요. 정당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 빌려와요. 우리 김경태 대표님은 준비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준비되신 분이라고 저는 존경하는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꼬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 나라가 혼란에 빠지죠. 게다가 그분이 제대로 정책을 마련했겠습니까? 대선 정책을 충분히 숙성해서 국가 운영을 이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충분히 논의가 됐겠습니까?